어, 지금 이준석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SBS 그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회자가 됐죠. 탄핵의 강을 되돌아간 윤석열. 그래가지고 니마 그 강에 뭐 빠지지 마오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공무도화가의 일부가 소환되는 이런 게 있었죠. 공무도화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은 뭐 시다 이렇게. 역시 세대 차이가 확 어. 느껴지는. 닥치시오. 지식이 넓은 것이요. 저는 관리자고의 아내라고 배웠는데요. 그랬습니까? 관리자고의 아내 역 네. 총 공무인 예. 이렇게 배웠어요. 총 16글자의 한시 같은 거죠.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하이사 당내공화 이렇게. 어쨌든 그게 소환이 됐는데 윤석열이 지금 예를 들면 일종의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가장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구 가서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뭐 미안하게 생각한다. 말하자면 박근혜를 사면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바른 정당 출신들이라는 게 박근혜 탄핵하고 뛰쳐나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준석은 당대표 경선 나갔을 때 대구 가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고 까는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도 당대표가 됐어. 근데 윤석열이 지금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준석 입장에서 이게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를 사면하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구표나 TK, PK 등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걸 지금 동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참 윤석열 씨의 전략 없음을 그냥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광주 가서 하는 얘기와 대구 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다르면 이게 정치 아마추어가 보여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윤석열에 비하면 이준석의 정치력이 돋보일 정도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윤석열은 소위 입만 열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래서 앞으로 하루 어디 행사하러 갈 때마다 지지율이 뭐 0.5나 1%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지금 서서히 접어가는 국회의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은 결국은 항복하고 저는 국민의힘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들어가봐야 12월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평론을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아마 이준석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하는지 보면서 쟤 왜 이래? 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오. 이 말이 그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를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강에 빠지지 마 이 말이 벌써 윤석열이 그 강에 빠졌다. 그리고 헤어나오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거리두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준석도 되게 관심 있게 윤석열을 정말로 어디까지 선에서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윤석열이 출마하기 훨씬 이전에 검찰총장일 때 가장 아킬레스건 이 지점이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말은 이런 느낌이에요. 대구 MBC, KBS MBC, 아니, 뭐야. KBS MBC가 뭐야. 대구 KBS 출연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취했던 것에 대해 섭섭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제 마음으로도 송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돌파하는 방법이 이준석 같은 스타일이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대구 사람들 다수는 그 말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근혜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쪽 TK 지역에도 많지 않은데 이게 자기가 했던 수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속으로도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윤석열이 조국 수사한 건 어떤 감정일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표 필요하면 똑같은 이야기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자기의 어떤 슬로건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미안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이거를 대구가 안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정치적으로 더 큰 메시지를 주고
그 보수층보다는 그 중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감싸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도층이랑 거리가 멀어지고 일부 보수층만 데려오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윤 총장의 어떤 정치적인 수나 정치적인 어떤 셈법이 뭐 철수랑 비슷하다. 근데 중요한 건 일부 보수도 못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자기는 박근혜 수사하기 싫었는데, 당시에 중앙지검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수사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면서 송구스럽다고 말한 것이거든요. 참, 그러면, 진짜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아니, 그게 그래가지고, 아니고 중앙지검장이 아니고 그 특검. 특검일 때 특검 때 합류해서 그 문제를 다뤘던 거.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참 아무튼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김종인하고 이준석이 그 전에 한교안하고 홍준표가 완전 극우로 몰아놨던 국민의힘을 조금 중도 쪽으로 끌고 오려고, 약간 건전한 보수 쪽으로 끌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었는데, 윤석열은 그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절을 해야겠다.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지금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건 그 말이 도시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특검에 일관성이 참여해서 없어. 국정농단 수사했던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인데. 캐리어인데 이걸 부정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왜 이리 이런 정치적인 논리력이 없을까? 도시 갈 때마다 어디 하루하루 달라지는 논리력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혹은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은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말할 때 중심이 없고 줏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 정치 그 입문을 선언했을 때는 중도까지 아우르는 그런 그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극명하게 비교되는 게요. 오히려 홍준표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그렇죠. 둘이 비교하면 홍준표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홍준표 일단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가 윤석열의 가장 좋은 저격수예요. 홍준표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 말도 그래요. 우리들 중에서도 오른쪽으로 갔다. 이게 지금 뭐 이 박근혜 탄핵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주 120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극우 포지션으로 가버린.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지지율 빠지는 게 너무 중도로부터 멀어지어서 오히려 극우 포지션을 가버린 건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말이 계속해서 횡설수설하게 되고 뭐 송구한 부분이 없잖아. 일단 말을 좀 애매하게 돌리긴 했습니다만 이 수사에 대해서 수사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어떤 확신을 갖고 한 수사라면 죄에 대한 만큼 벌을 주는 거거든요. 뭘 송구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표에 도움이 될 텐데 광주 가서는 광주가 18년 동안 발전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거짓말 하더니 그 다음날 대구 가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면 그 광주 디스하는 거 아니고 뭐예요. 광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모자란 캐릭터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그 소위 야당 지지율 1위라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들어온 지 지금 한 달이 안 되고 있는데 한 달 안 된 사이에 뭐 처가 리스크, 자기의 막말 리스크 시작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당도 위험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8월 달 정도 되면 다음 달 정도 되면 뭐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를 출발한다고 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조금만 더 빠지면 정말로 중도에 뭐 포기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달 사이에 유지하거나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논란 하나하고 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그 전두환 박전이 찬양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1981년 1월 29일자 기자의 눈이라고 하는 코너에 이제 그 잘됐다, 놀랐다, 평가 속 준비 기간 최단 기록, 전두환 레이건 회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이낙연 기자가 쓴 칼럼이 있었고요.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하시는데 또 하나가 더 2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도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방미의 성과라는 기사에서 전 대통령의 이번 방미 출장은 비단 거리상으로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큰 기록으로 남을 것이 틀림없다 하겠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사를 쓴 적이 있고 이낙연 기자라고 제 그 기사 밑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쉴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비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 문제가 그 2017년 5월 24일 날 그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거론이 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김강수 의원이라고 전북 전주 출신의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내가 그 이제 기자 된 지 견습을 막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이렇게 그 처음에 신입일 때 주로 데스크의 요구대로 글을 써서 안 되면 이제 좀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총리 그 인준 청문회에서는 별로 변명을 하지 않고요.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기자로서 전두환을 찬양한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당내 토론회가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의견을 이건 이낙연 후보 혼자만이 할 수 있다. 캠프에서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론회가 개최돼서 충분하게 이런 문제가 소명되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야죠. 아니 지금의 이낙연과 예를 들어서 뭐 40년 전의 이낙연이 차이가 많다 그러면 비난받아야죠. 저는 이 문제는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다른 분들 비판할 부분들 없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사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낙연 대표도 그러니까 지금 후보도 뭐 그때 당시에는 부끄러웠다 뭐 잘못한 일이라고 말을 한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심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람이 솔직히 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좋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배고프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고 또 그때는 워낙에 또 군사 정권이 무서웠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행보도 조금은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혹은 구구는 아니지만 좀 보수의 스탠스가 좀 있었다. 박정희를 추앙하는 어떤 그런 발언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박정희 기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했다가도 나중에 뭐 살며시 또 빠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는 몰랐었다 뭐 이런 것인지 혹은 그때는 이제 지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름만 올린 거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전체적인 그 행동 자체가 일관되게 약간 보수 쪽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민주당에 보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쪽에 약간 치우친 느낌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하고 그 문제 아니, 조금 저도 언급을 하면은 저는 이제 준비하십시오. 예, 저는 그 일단 이낙연 대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정말 반성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낙연 후보가 1979년도에 동아일보 기자를 시작해서 1980년도, 81년도 뭐 3년 차일 텐데요. 그러면 기자 생활을 하면서 12실 받고 광주 민주 항쟁을 받고 전두환이 집권하는 과정을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두환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이듬해에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것은 이낙연 대표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철학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명백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된다. 그냥 뭐 내가 뭐 기자 몇 년 차에서 잘 몰라서 위에서 시켜서 이런 정도 털고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이낙연 후보 그 해명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낙연 기자가 당시에 전두환을 찬양하고 일방적으로 전두환에 편든 사람이었으면 김대중 총재가 그 당시에 본인을 픽업했겠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해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가 그 당시에 좀 이낙연 기자를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회견 하다가 이낙연 그 기자가 자리에 없자 늦게 이제 지각을 하자. 이낙연이 안 왔네 하면서 기자회견 시간을 좀 늦출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젊을 때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뒤에 그 김대중 대통령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 앞에 과오에 대해서 충분히 뭐 소명 뭐 했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저는 예. 이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떳떳하지 않다, 뭐 부끄럽다 하면서도 뭐 지금 황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몹쓸 짓을 했었던 그런 기자라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나를 발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장성민도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인 거고, 최재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주 진보에 맞는 결을 이어왔느냐, 여기서 벗어난 결을 이어왔느냐를 좀 따지는 것이지, 뭐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를 발탁했다 안 했다가 더 중요한 건 아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될 사람이 우리의 어떤 정통성,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처럼 뭐 평생을 민주화 운동했다거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뭔가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낙연 후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정체성이라고 봐요. 근데 그 시작점에서 이제 동아일보 기자였었고, 뭐 어쩔 수 없었다고는 치지만 전두환 찬양한 기사나 칼럼 등이 분명히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걸 떠나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대선 나올 지점에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런 지점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자기 실드용의 어떤 그 수사이기도 한데, 내가 문제가 있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을 했겠느냐 하는 부분은 아주 악질적이진 않았지만 외연 확장 차원에서 영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 기자인데 이 사람이 그나마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더 영입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요거는 본인 실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기 전에 80년대 유일한 야당지는 그 당시에 동아일보였다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탄생 1997년까지 동아일보는 줄기차게 야당지였다. 그러니까 저도 동아일보를 주로 보고 정치를 배웠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뭐 박권상, 김중배 그런 분들은 당시에 그 군사 정권에 아주 그 목으로 송연하게 할 만한 그런 그 대단한 칼럼을 썼었거든요. 아니, 이제 이 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고, 80년대에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일제 때도 처음에는 무슨 뭐 민족지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친일로 돌아서는 것처럼 80년대에는 이낙연 후보가 이런 칼럼을 쓸 분위기였을 거고, 87 민주화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개최할 때까지만 해도 동아일보 상당히 야당이었다는 건 인정.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지. 그 요즘에 가장 큰 논란이 이낙연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냐 아니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증언이 하나가 발굴이 됐더라고요. 화면 한번 볼게요. 이게 2004년 3월 22일 날 기사예요. 서른 의원의 인터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는 탄핵 찬성한 의원들 가운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추의원도 여기에 포함되나?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답변: 이낙연, 전갑길, 김효석 의원 등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탄핵에 반대표 던졌다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국회의사당을 보면 이낙연 의원이 이제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스크럼 짜고 있는 모습도 막 찍힌 거 있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 부분은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라 역사에 아마 공개되기는 어려울 텐데,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낙연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참여를 했었다는 간접 증거가 하나 나온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추미애 당시 그 민주당의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삼보 일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반성 등을 통해서 다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과거에 뭐 잘못된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혹은 뭐 그런 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철저한 반성을 하고 혹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명을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약간 피해가는 형식의 변명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아쉬운 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근데 이 문제는요, 앞으로 거론이 안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낙연 후보의 그 발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캠프나 이낙연 후보가 얘기한 것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추미애 그 당대표가 탄핵을 하기로 했고, 그 당시 한나라당과, 그래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그 당시에 그 당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투표하러 가는 게 이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군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대표가 2명 나왔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언론 보도로는 그 김종호 의원, 충북 계산인가요? 거기에 김종호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그 당시에 보도됐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입 차원에서 저쪽 사람이 건너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성 등을 통해 가지고 동화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처럼 감옥에 갔다 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꽃길만 걸으신 분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민주정부의 정통성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낙연 자체가 상당히 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그 뭐 계획을 끌어갈 것이냐는 추미애 대표 쪽에 비판도 있는 것처럼요. 이거는 뭐 본인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하면 지워질 문제들이 자꾸 우기기 시작하면 의혹이 가속 좀 더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시골 가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 살자식이 왜 그래? 뛰어버리지. 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다 이해하는데 왜 말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